오늘 그 환율에 관해서 우리 김신영님께서 실무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환율 하면은 다들 이제 일반 분들은 대부분도 생소하시죠. 근데 이제 사실 환율이라는 게 용어상의 혼란스러운 면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좀 불필요한 오해라 그럴까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용어상의 조금 혼란스러움으로 인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여러분들 주식 투자들 좀 하고 계시나요? 이제 환율에 대한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주식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시작을 해보면,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는 뭘로 판단을 하십니까, 보통?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이렇게 살까 말까,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무턱대고 사시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이득을 얻을 만한 그런 정보를 먼저 이렇게 수집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 정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정보일까요? 삼성전자가 하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겠죠. 뭐 반도체 사업이 됐든지 휴대폰 사업이 됐든지 뭐 TV, LCD나 LED나 이런 TV 사업이 됐든지 뭐 가전 사업들이 됐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죠. 보시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보니까 수익이 더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더 많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130만 원이지만 앞으로 이게 150만 원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130만 원에 좀 사는 게 시세 차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 가격인 주가죠. 130만 원, 150만 원 하는 주가죠. 삼성전자의 가격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삼성전자 주식을 사실 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금리가 낮으면 싼 이자로 돈을 빌려가지고 삼성전자 지금 130만 원짜리를 사서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150만 원으로 올라가면 그 이익 남기고 돈 빌린 돈 이자하고 원금 갚고 죽어도 차익이 남죠.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금리가 있을 수 있죠. 금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내 주식을 살까 말까 하는데. 아니. 생각나는. 배당 성향 보고 배당 성향.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보통 일반적으로 흔히들 접하시는 증권사 객장에나 가서 보시면 투기죠, 투기. 이게 저거 올라갈 것 같아, 감 올라갈 것 같아. 뭐 이런 감이죠, 투기죠.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자산, 그게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금이 됐든 모든 자산의 투자 형태는 이 세 가지 요인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 자산과 관련된 펀더멘털한 요인, 본래 가치적인 요인. 두 번째는 금리. 세 번째는 투기적인 심리. 세 가지 요인에서 결정이 납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삼성전자 주식은 이제 삼성전자라는 그 기업의 실체가 있고 그것을 대변하는 증권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를
미국이라는 경제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대응하는 똑같은 그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일개 개인 기업이 아니라 국가예요. 미국 경제라는 국가 경제예요. 세계 최대 경제예요. 그럼 이 미국이라는 국가 또는 미국 경제를 대변하는 삼성전자를 대변하는 증권이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한다라면 미국이라는 나라 또는 미국 경제를 대변하는 증권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미국 경제를 표시를 이렇게 뭔가 나타낼 수 있는 그 증권, 그게 곧 미국 돈이죠. 미 달러죠.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 또는 한국 경제 전체를 대변하는 증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뭘까요? 원화죠. 예, 원화죠. 그러니까 돈도 뭡니까? 증권입니다. 어떤 한 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증권이죠. 증권. 예.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식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치를 반영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돈은 뭘 반영을 할까요? 한국 경제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겠죠. 그렇죠. 한국 경제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라는 건. 미국 돈인 달러의 가치는 뭘 반영할까요? 미국 경제의 가치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아이폰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상품들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화를 들고 가서 살 수 있습니까? 미국 사람이 원화를 받아주면 좋은데 미국 사람들이 원화를 안 받아주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 물건을 사려면 결국에는 미국 돈, 달러를 가지고 가야 되죠. 예. 그러니까 달러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도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 경제를 대변하는 한국 돈과 미국 경제를 대변하는 미국 돈의 이 교환 비율을 말하죠. 달리 말하면 미국 돈도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상품이에요. 투자 상품이에요. 또는 증권 상품이에요. 삼성전자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게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증서일 뿐이죠.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대표하는 주식이죠. 그러니까 상품이에요. 상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상품을 사는데 다 삼성전자 주식도 원화로 사고 미국 달러도 원화로 사죠. 예. 삼성전자 주식을 원화로 이렇게 사는 그 가격이 매겨진 게 130만 원이죠. 미국 달러를 원화로 가서 사는 게 1,100원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매겨진 거예요. 1,100원에 그 달러라는 상품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환율이라는 말을 안 쓰고 원화를 내가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니까 원화를 가지고서 미국 그 달러를 사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환율이에요. 단지 환율이라는 건 돈과 돈을 이렇게 서로 사고 판다라는 것에만 쓰이는 용어죠. 원화를 가지고 주식을 사면 주식 투자죠, 그냥. 특별히 원화를 가지고 미국 달러를 산다든지 일본 엔화를 산다, 일본 경제를 대표하는 증서인 엔화를 산다든지 하면은 그걸 특별히 그냥 환율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채권이라고 이렇게 뭐 부르기도 하고 뭐 주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처럼 특별히 각 나라의 돈을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가격을 환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환율 하면 그냥 가격이에요, 가격. 그러면 이 환율이 미국 달러를 이렇게 한 1달러를 샀는데 지금 1,100원이라면 1,100원의 가격이 매겨진 거예요. 1,100원에.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 주식이 앞으로 150만 원을 오를 거다라고 그거 하는 것처럼 똑같다 이겁니다. 미국 달러화가 앞으로 지금 1,100원인데
1,2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건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나요? 똑같습니다. 아까 삼성전자 주식의 경우하고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한 요인.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증서라 그랬죠. 달러가. 화폐가. 달러 화폐가. 미국 경제를 대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를 그대로 반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실물 경제를 포함한 이렇게 미국 경제 전체의 그 펀더멘털한 그 상황을 반영한다. 특히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이렇게 그 소득도 높아지고, 예, 그 구매력도 높아지겠죠. 그렇죠.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은 그만큼 반영해서 달러도 이렇게 같이 높아지겠죠. 원화가 1,100원 하는데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은 1,200원으로 올라가겠죠. 미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1,200원으로 값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구매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 그러니까 환율을 결정한다라는 건 다른 나라의 화폐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달러가 됐든, 뭐 엔화가 됐든, 유로화가 됐든, 뭐 이런 다른 나라의 화폐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그것이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첫째는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의 첫 번째가 뭐였죠?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었죠. 진짜 사업 내용이 어떻고 사업이 양호하냐 안 하냐, 신제품의 어떤 그 매출 전망이 어떠냐, 수익성이 어떠냐, 경쟁 관계가 어떠냐 안 하는 그런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달러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원화를 주고서 달러를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달러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한 요인, 미국 경제 구매력, 통상 이제 그런 것들이 경제가 좋아지면은 구매력이 높아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구매력이 낮아지고 이렇게 한다. 예. 그러니까 미국 그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첫 번째는 펀더멘털한 구매력, 두 번째는 뭐였죠? 금리였죠. 예. 금리. 그러니까 미국 아까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원화 지금 대출 금리가 지금 이제 예금 금리가 지금 이제 3%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 되죠. 미국은 지금 0%돼요. 예금 금리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원화에 예금을 하는 게 더 2% 내지 3%라도 이자를 더 받죠. 미국 달러, 지금 당장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 은행에 예금을 해봐야 이자가 하나도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한국 금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떠냐 하는 이 금리 관계, 이것이 달러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이 뭡니까? 아까 투기라 그랬죠. 투기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미국의 달러 가격을 결정하는 세 번째 요인도 투기 요인입니다.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한 요인, 즉 구매력에 의해서 미국 달러의 가격이 결정되는 그걸 구매력 등가설, 구매력 평가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PP, Purchasing Power Parity Theorem 이렇게 해가지고 PPP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매력 등가설, 구매력 평가설. 그러니까 원화하고 달러의 구매력의 서로 이제 그 관계죠. 근데 구매력이라는 말을 사실은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말로 하면은 가격이니까, 가격은 뭐죠? 물건을 사는 가격을 말하잖아요. 구매력이라는 것은 물가죠, 물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플레. 그러니까 구매력이라는 말이나 인플레라는 말이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다른 말로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의 첫 번째가 미국과 한국 간의 구매력,
또는 인플레 차이입니다. 인플레 차이. 한국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 비해서. 그만큼 원화, 지금 가지고 있는 원화 1,000원의 가치 구매력이 떨어지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구매력이나 인플레 물가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구매력이다 또는 인플레 차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근데 그 구매력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 전체의 펀더멘털한 그 실물 경제를 중심으로 한 요인에서 결정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실물 경제는 하루아침에 막 급변할까요? 아니죠. 네, 적어도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렇게 그 미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나 말 그대로 펀더멘털한 요인들을 반영하면서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죠. 막 급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되게 중기적인 요인이나 장기적인 요인이죠. 환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요인들은.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한 요인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기적이나 장기적인, 즉 뭐 환율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 중기적으로 보통 3개월, 6개월, 뭐 1년 이 정도가 되면은 벌써 중기, 장기에 들어가 버리죠. 그런 이제 요인, 그런 차원에서 결정하는 요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두 번째 이제 금리. 금리는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금리가, 예금 금리가 0%고 한국이 뭐 2, 3% 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사람들 돈 전부 달러 들고 한국으로 와서 예금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지 않죠? 펀더멘털한 요인이 다르다라고 보니까.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라고 본 이상에는 안 갖고 들어와요. 단지 그 금리 차이만 보고는 오지는 않아요. 다만 금리 차이는 모든 상황이 다 똑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상태라고 했을 때 금리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돈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에 의해서 돈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주로 어떤 부분이죠? 굉장히 단기적인 요인들이죠. 예, 주로 이제 한머니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금리에 또 그 영향을 받는 것들이 주로 이제 어떤 겁니까? 증권 투자나 이렇게 포트폴리오 투자, 증권 투자, 자산 투자들이죠. 보통 이제 펀더멘털한 요인,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제 실물 경제 요인이나 주로 수출입이라든지 뭐 기업이 직접 기업이 가서 투자하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 년을 내다보고 사업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그 구매력 내지는 그 펀더멘털한 요인에 속하지만 금리에 민감하게 영향을 보이는 것들은 주로 이제 증권 투자, 아주 단기적으로 막 탁탁탁탁 하는 것들이죠. 다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컨트리 리스크라든지 뭐 지금 같은 경우처럼 뭐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막 이렇게 전쟁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전술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나 못 사는데 너도 그래 한번 같이 못 살아보자 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무슨 그렇다고 대포 쏘고 뭐 하기는 겁나니까 저희들도 겁나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런 금리 요인이 단기적으로 이제 그 미국 달러 가격을 결정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자율 평가설 내지는 이자율 등가설이라고 합니다. Interest Rate Parity Theore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간의 이자율 차이를 이렇게 감안해서 이제 환율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돈이 다른 모든 조건들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이자율이 0%고 한국이 이자율이 3%라고 하면 바보가 아닌 산 미국 사람들이 다 달러를 들고 원화를 사서 원화 예금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달러와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가 강세가 된다 이거예요.
다 원화를 살려고 하니까. 그러면 원화가 강세가 올라가면은 은행 예금 이자 3%만큼의 환차손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반대적으로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이는 굳이 달러를 들고 와서 원화를 바꿔가지고 은행에 예금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금리 차가 발생하면은 그 금리 차이를 해소시켜주는 만큼 환율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환율 가격 변동 이론이에요. 환율 결정 이론이에요. 그게 환율이 이렇게 변한다 이거예요. 그걸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기적인 요인이죠. 투기적인 요인인데 사실 아마 주식 투자에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뭐 분석 가치 투자 하신다라고 그러고 뭐 한다라고 하신다라고 해도 그것도 수준이 되어야 가치 투자 분석할 능력이 되어야 가치 투자가 가능하지. 기껏 한다라는 게 무슨 신문 보고 뉴스 보고 뭐 증권사에서 찌라시 보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그게 가치 투자는 아니거든요. 세계 경제 전체나 세계 주요 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다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죠, 사실은.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상당 부분이 투기적인 투자에 가깝다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소리 듣고 저 뭐 소리 듣고 뭐 신문 보고 뉴스 보고 뭐 이런저런 거 해서 그걸 이제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한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투기적인 요인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아주 최대 동인입니다. 그게 투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선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을 결란시키는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안 좋은 기능을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면 환율 같은 경우는 투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선물시장 들어보셨죠? 예. 그게 투기시장이에요. 보통은 선물시장이나 이렇게 옵션시장 이런 것들이 무슨 위험을 해지한다라고 하시죠? 근데 대부분 투기입니다. 해지하는 것은 보통 기업들이 수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달러를 이렇게 사는데 달러 환율이 앞으로 이렇게 3개월 후에 달러가 들어오는데 그게 3개월 후에 그 환율이 변동해서 금액이 불확실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걸 확정을 시키려고 한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나 무슨 해지를 하지, 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기적이죠. 은행이나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도 그런 투기적 거래를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증권사나. 저쪽에서 이제 매입 주문이 들어오면 반대쪽에서 매도 주문이 없으면 은행이나 증권사가 대신 얼른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매도자로 받아줘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그걸 이제 맞춰가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걸 오버해가지고 이제 은행이 뒤로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 투기적인 것들이 주로 어디에서 이제 표출이 되냐면, 그러니까 투기라는 건 뭡니까? 하여튼 뭐 근거가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120만 원짜리가 150만 원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 감이나 느낌이나 나름대로의 뭐 판단을 가지고서 이렇게 산다 이거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투기죠.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에 대해서도 그런 투기적인 수요나 거래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래가 어디서 일어나면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일어나는. 근데 이제 그 선물 시장에서 그런 투기적인 거래가 일어나면 되게 이제 3개월 선물 거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이제 결제가 나는 이제 거래를 지금 한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3개월 후에 달러 환율을 지금 결정을 해가지고 거래를 한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3개월 지난 후 시점에 가서 그 시점에서 실제로 이제 달러 환율이 결정되는데
실제로는. 근데 지금 시점에서 3개월 후에 달러를 주고받는 그런 거래를 지금 시점에서 한다 이거야. 3개월 앞당겨 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3개월짜리 선물 거래라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선물 거래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3개월 후에 달러 환율이 얼마라는 게 보이죠. 만약에 그런 선물 거래를 안 하면 3개월 후에 미국 달러 환율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죠. 시간이 지나봐야 알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투기 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선물 시장이 있어가지고 그 선물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3개월 후에 달러에 대해서 거래하는 달러에 대해서 지금 거래를 한다 이거 지금 오늘 거래를 해서 3개월 후에 내가 100만 달러를 1달러에 1,000원씩 팔게. 반대쪽에서 나는 그러면 그 반대로 내가 받아줄게. 100만 달러를 1달러에 1,000원에 내가 받아줄게. 하면은 3개월 후에 100만 달러 거래되는 환율이 지금 시점에서 1,000원으로 결정이 난다 이겁니다.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선물 시장에서 3개월 후에 근데 실제로 이제 3개월 후에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3개월 후에 가봤더니 달러 환율이 1,000원일 수도 있고 1,000원이 아닐 수도 있죠.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가봤을 때는 뭐 1,100원일 수도 있고 900원일 수도 있고 1,000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00원으로 거래를 했는데 1,100원이 실제로 갔더니 1,100원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또 득을 보겠죠. 거래 양 당사자 간에 100원만큼의 손해를 본 쪽이 있고 이득을 본 쪽이 생기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는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선물 거래예요. 그러니까 선물 거래는 앞으로의 그 거래가 일어날 시장의 가격을 땡겨가지고 와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들여다본다 이겁니다. 한번 이렇게 점을 쳐본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실제로 3개월 후에 1,000원이 딱 됐으면 100% 딱 맞은 거죠. 점이 맞은 거예요. 점이.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실험을 해요. 실험을. 이런 그 3개월 후에 달러 환율에 대해서 100명의 그 팀이 있어가지고 전부 거래를 해요, 지금. 그러면은 100가지 환율이 나오겠죠, 100개가. 선물 환율이 나오겠죠. 이 100개의 선물 환율을 되게 평균을 내보면 실제로 3개월 후에 그 환율에 딱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환율을 결정하는 그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투기 요인인데 그 투기 요인이 그 환율을 결정한다라는 걸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선물 환율은 미래의 현물 환율, 3개월 후에 결정되는 현물 환율의 평균치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불편 추정치라고 그래요. 근데 알기 쉽게 말하면 그냥 지금 100명이 선물 거래를 했는데 어떤 이제 첫 번째 팀은 1,100원에 하고 두 번째 팀은 1,090원에 하고 세 번째 팀은 1,110원에 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전체 100개 팀을 평균을 해봤더니 이게 1,1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3개월 후에 미국 환율, 달러 환율은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예상을 하고 있냐면은 1,1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가서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의 예상치대로 거의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물 환율이 미래 현물 환율을 평균 예상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환율의 미래 현물 환율의 불편 추정치라고 전문적인 영어로 설명하면 그런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하면은 투기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투기적인 것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크게 세 가지. 하나는 구매력 내지는 물가 차이, 인플레 차이. 두 번째는 금리. 세 번째는 투기 요인.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순전히 시장 차원에서 본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렇게 달러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그 개개인이나 기업이나 금융기관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실제로 환율에 진짜로 영향을 미치는 데가 있죠. 그렇죠. 정부죠, 정부. 예, 정부죠. 이건 이제 정책적인 요인이죠. 정부가 실제로 정책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죠. 지금 최근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또 있고, 지금, 예, 아베노믹스죠. 아니, 대놓고 그냥 해버리죠. 사실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FRB가 달러 환율을 손대려고 했던 건 아니죠. 양적 확대책을 한 게. 미국 금융기관들이 다 망하고, 미국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거 막으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일본 정부나 일본 은행은 이건 명백하죠. 대놓고 이제 엔화 환율을 이제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거죠. 대놓고. 그러니까 또 한국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환율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책적인 요인이죠. 아까 시장적인 요인은 이제 그 세 가지 요인이고, 정책적인 요인이 이제 하나 더 있죠. 이 정책적인 요인이 사실 거의 뭐 그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를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과 정부 또는 정책, 정부 이퀄 정책이나 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이 세면 셀수록 시장이 죽게 돼 있습니다. 시장 기능을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 봐보세요. 정부가 시도 때도 없이 정책이다 대책이다 막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존재하겠습니까? 시장 기능을 잃어버리죠. 원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시장적인 요인, 수요나 공급이나 시장 상황을 보고서 판단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게 보통 그게 시장이죠. 근데 그걸 안 봐요. 그걸 안 보고 정부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대책에다 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을 안 보고 그냥 이제 정부를 봐버려요. 그 다음에 내려도 정부한테 대책을 내놔라. 올라도 대책을 내놔라. 이래도 내놔라. 저래도 내놔라.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시장이라는 게. 경제에서 시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라는 건 뭐 때문에 시장이 중요하죠? 가격을 찾는 거죠. 가격을 결정하는 곳이죠.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해서 가격을 이렇게 찾죠. 왜 그 가격이 그렇게 찾는 가격이 중요하냐면은 보이지 않는 그 자연스러운 힘에 의해서 경제 전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가장 이상적으로 배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자원이 한정된 자원이 흘러가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 기능을 망가뜨려 버리고 정부가 시도 때도 없이 정책에다 대책에다 해버리면은 지금까지 그래서 그러면은 부동산 대책에다 정책에다 지금 10년 넘게 끊임없이 쏟아냈는데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해서 다 행복하고 그걸로 해서 경제가 다 좋아지고 지금 만족하나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역으로 말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시장 기능이 위축되고 망가뜨려지고 경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가 손상된다. 결과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됐죠. 부동산 시장 자체가 기능을
이미 상실해버렸어요. 자력으로 이렇게 버틸 수 있거나 자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정책들을 시도 때도 없이 남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시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대지 말고 가만 놔둬라는, 개입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손대지 말고 가만 놔둬라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정말로 정부가 개입해야 될 때는 위급한 경우 이외에는 개입하면 안 됩니다. 위급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 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만 하면 됩니다. 공정한 거래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게 이제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나요? 지금 와서. 공정하지도 않고, 책임도 안 지고 있고, 정보는 엉망이고, 그래서 무슨 경제 민주화네 뭐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 환율을 지금까지 60년대부터 경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서부터 끊임없이 환율을 손을 대 왔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달러당 한 200원 정도 했었어요. 그게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2008년 그 금융위기 전에만 해도 환율이 930원 정도 했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1,100원 넘고 있죠. 그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출 경쟁력을 키우겠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뭘까요? 뭐가 수출 경쟁력입니까? 고환율 정책을 한 그 의도는 뭡니까? 일시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줘서 그걸 바탕으로서 기업이 수출 경쟁력, 기업 기술 경쟁력, 원가 경쟁력을 키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벌써 5년이 지났어요. 1,100원 돼가지고 1,050원 가니까 난리가 나요. 기업 다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동안에 930원에서 1,100원 올 때 기업들이 한 게 뭐였나요? 기술 경쟁력이나 무슨 원가 경쟁력이나 무슨 그런 걸 했어야 되잖아요. 5년 동안이면 상당히 했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쯤이면은 다시 930원에 가도 문제가 훨씬 더 좋아져 있어야 되죠. 그것이 일시적으로 고환율 정책의 의미죠. 근데 고환율 정책을 해놨는데 지금 와서는 1,100원도 이제 못 버틴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한테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지고 그냥 보조금을 준 것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기업한테 그냥 준 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를 한 거예요. 아니, 정책이라는 건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필연적으로 소득 재분배를 유발합니다.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무슨 부양책을 하거나 안 하거나 어떤 정책으로든 시장에 개입을 하면은 그로 인해서 반드시 소득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경우에는 없는 사람들, 힘없는 일반 시민들, 서민들 중심으로 되게 그 희생을 치러왔기 때문에 양극화가 확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벌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 반대로 형편이 되거나 있는 쪽에서 좀 더 많이 걷어가지고 없는 쪽으로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없는 쪽을 뜯어가지고 힘센 쪽에 몰아줘서 이렇게 친기업하자, 뭐 하자라고 이렇게 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와서 1,100원에도 안 된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그럼 1,200원, 1,300원 또 이제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 몇십 년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 정책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키워가겠다라고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럼 한국 경제 경쟁력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환율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게 경쟁력을 키워가는 거냐? 지금까지 해온 환율 정책으로 과연 경쟁력이 키워졌냐라는 거죠. 기업들이 말하기는 우리가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기술 개발해서 했다라고 그래요. 환율 때문이 아니라고 그래요. 또 일반 그 서민들이나 일반 그 월급쟁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안 자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장사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일하고 토요일 뭐 일요일 이렇게 쉬지 않고 이렇게 월급쟁이로 일해서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도대체 정치나 정책이라는 게, 정부라는 게 존재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정책이라는 걸 왜 하냐 이겁니다. 환율 정책이라는 걸 왜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에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환율이 더 올라가 주기를 바라고, 또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반대고,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반대죠.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이제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좀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상당 부분이 이 용어에서 오는 이제 혼란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이제 주식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경제하고 비유를 해가면서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시장적인 요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정책적인 요인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무리하면서 그 용어상의 좀 혼란에 대해서만 하나 이렇게 정리를 조금, 이걸 사실 좀 쓰면 훨씬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실지 모르는데, 아까 환율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격이라 그랬죠. 돈의 가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식, 채권 뭐 이런 것처럼 돈이라는 상품의 가격을 이제 특별히 환율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원화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원래는 1,000원에 뭐 1달러,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원화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1,000원에 1달러, 1,000원에 뭐 1.1달러, 1,000원에 0.9달러 이렇게 원화를 기준으로 이렇게 환율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혼란이 적을 건데, 한국이 힘이 이제 약하다 보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원화가 달러당 1,000원이 1,100원으로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원화의 환율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원화의 그 달러의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은 가격이에요, 가격. 그 다음에 가격이 아닌 가치죠, 가치. 가치라는 개념은 가격이 아니죠. 그 원화의 가치로 보면 구매력이죠.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됐나요? 떨어졌죠. 원화의 가치, 그러니까 이 가격 입장에서 보는 게 환율이고, 가격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환율이고, 가치라는 입장에서 보는 게 이제 평가예요. 평가절상, 평가절하. 환율 인상, 환율 인하. 이 말이 조금 헷갈려요. 일반 분들이. 그러니까 평가절상, 평가절하, 이것은 가치라는, 원화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환율은 그대로 가격이에요, 가격.
원화의 달러에 대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원화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이라면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의 가격이 그러니까 그 달러의 원화에 대한 그 달러의 가격이 1,100원으로 100원 올랐다라는 거예요. 환율이 올랐다 이거예요. 환율이. 만약에 1,000원이 900원으로 가면은 환율이 내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내리면은 원화 가치는 강세를 보이는 거죠. 가치는. 그러니까 반대죠. 말이 반대죠. 환율이 내렸는데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다. 환율이 올랐는데 원화 가치가 약세다. 평가 절하됐다. 환율이 내렸는데 환율이 인하가 됐는데 원화는 평가 절상이 됐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조금 혼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은 가격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와 또 대비되는 말로 가치라는 관점에서 평가 절상 절하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 그 정도만 구별하시면 약간 그 혼란스러운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복잡하시면 그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환율 하나만 생각하셔도 돼요. 가격 하나만.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생각하셔도 되죠. 오늘 분당공부방 환율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일단 제 말씀 마치고 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원화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예? 예? 원화가 오르게 올라가는 인상될 것 같아요? 떨어지는 지금은 워낙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예측하기 힘들죠. 저는 평생을 50년 동안 환율 장사만 해봤거든요. 네. 근데도 모르겠어요. 네, 워낙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이죠. 그러니까 펀더멘털한 요인으로는 되게 이게 강세 추세다, 약세 추세다라는 건 대충 읽을 수 있어요. 실물 경제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금리가 있으니까 지금 금리 수준이 어떻다. 지금 저금리고 제로금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그 금리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개입이 너무 심해가지고 강력해가지고 시장이 죽어버렸어요.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제로금리 가지고 반응을 안 보여요. 이제 그걸 다른 말로 무슨 이른바 이제 유동성 함정이는 뭐네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시장이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정부가 너무 강력하게 개입을 정책적으로 해버려 가지고 시장이 스스로의 그 필요에 의해서 수급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사실 저희 같은 전문기관들도 혼란스러워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든 유럽 중앙은행이든 일본은행이든 전대미문의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봐야 알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사전적으로는 지금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럴진데 다른 그 시장에서 무슨 큰 손들이네 무슨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하는 경우는 어떻겠냐라는 거죠.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일본 아베노믹스 하면서 일본은행이 그 지난주에 이제 이른바 4x2 2% 물가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년 동안에 달성하기 위해서 본원 통화량을 2배로 늘리고 그다음에 국채도 2배로 사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0.6% 정도였던 것이 순식간에 0.3%까지 툭 떨어졌다가 또 그냥 갑자기 막 0.6%로 급반등을 한다. 그건 뭐냐면 시장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근데 사실 금리가 0.6%나 0.3%나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기업이 0.6%면은 금리가 비싸서 투자를 못하고 0.3%면 싸서 투자를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걸 잃어버렸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슈를 만들어서 이제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주가든 엔화든 막 이제 막 밀어붙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도박이다 이겁니다. 정말로 이제 일본 경제가 실물 경제가 막 삐까번쩍 되살아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 호성장을 유지를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저렇게 뭐 주가고 환율이고 막 뛰어났는데 일본 실물 경제는 여전히 헤매고 있다. 기대했던 것에서 훨씬 뭐 이렇게 못 미쳤다라는 결과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건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 한다고.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시장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설쳐되는 게 헤지펀드들만 설쳐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 투자자들을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로 끌어모으려고 또는 주택시장으로 끌어모으려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이른바 그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모습이냐라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첫째는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지금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그 외국 뭐 자본이든 뭐든 이렇게 다들 뭐 빠져나가고 몸살이죠.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지를 않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알게 모르게 한국 경제에 지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뭐 한국 경제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실물 경제도 지금 내수 경제도 지금 엉망이고 수출 같은 경우는 이미 2011년부터 멈춰 있어요. 멈춰 있고 작년 연말에 이렇게 반짝했는데 이게 밀어내기 수출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올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냥 급락을 했어요, 지금. 급감을 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작년 연말에 이렇게 올랐다라는 게 이게 밀어내기라는 소리예요. 밀어내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줄어요. 저쪽에서 재고로 지금 창고에 있기 때문에 지금 줄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출은 벌써 2011년, 12년, 2년째 지금 멈춰 있거나 지금 줄고 있죠. 거의 모든 그 성장을 이렇게 수출이 이렇게 주도를 해왔는데 그게 멈춰 있죠, 지금. 2년째. 근데 그게 호전될 거냐? 봤을 때는 어렵죠. 지금 어쨌든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일본 기업들이 저렇게 이제 환율 저렇게 돼서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고환율 정책 할 때 기술 경쟁력이든 원가 경쟁력도 확보해가지고 원화가 뭐 1,050원, 1,000원이 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되면은 독일 같은 거 봐보세요. 저렇게 유럽 경제가 난리에도 지금 저 유로화 환율을 저곳에 얼마나 득을 보고 있습니까? 그 득을 보고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독일 경제가 말할 수 없는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경제는 그런 기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원화 환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이 독일처럼 저렇게 그 유로화가 이렇게 1.3달러 정도 선에 있으면은 독일이 그냥 쌩쌩쌩 돌아가 버린다, 경제가 혼자. 엄청난 그 이득을 봐버린다, 이거. 그 경쟁력으로 인해서. 그런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은 일반 국민들 쥐어짜기에 불과합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여튼 그 원화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워낙 그 하기 어려운 돌발 변수 상황이 좀 강력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서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한국 경제가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뭐 다들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장기 저성장 또는 장기 침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뭐 거의 뭐 1, 2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이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부정을 안 하죠.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건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 걸 봤을 때 한국의 펀더멘털한 요인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것이 원화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각자 쉽게 판단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오늘 그 문화공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